오늘은 현대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 디지털 성범죄 유형, 피해 사례, 처벌법, 대처 방안, 신고 절차, 지원 기간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일까요?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 촬영, 비동의 유포, 사진 합성, 성적 괴롭힘, 인터넷 성매매 알선 및 홍보, 몸캠 피싱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범죄를 말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과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촬영물을 이용한 성범죄에는 카메라 등을 설치하거나 직접 촬영하는 범죄, 촬영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유포하거나 재유포하는 것이 있으며 성적 괴롭힘 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협박하는 것과 동의 없이 유포된 성적 촬영물을 시청, 공유, 저장하는 식으로 소비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두 번째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은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의 사진 합성, 성적 내용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성희롱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성범죄의 특징을 알아야 예방과 대처가 가능하겠죠?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발생 공간의 차이, 연관된 범죄, 가해자의 특성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1대1 구도가 아닌 1대 다수인 경우가 많아 직접 촬영, 시청, 다운로드, 업로드, 댓글 성희롱 등 익명의 수많은 가해자가 존재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만큼 가해자는 다수의 익명 동조자와 자신의 연령, 소속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아 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죄책감이 적고 피해자는 자신이 찍혔을 가능성과 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을 완벽히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유포 피해 가능성에 대한 불안 등의 심리적 피해가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발생 공간의 차이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사이버,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시공간을 초월하고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 발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피해 발생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SNS에서 전 남자친구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가계정이 피해자가 팔로잉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피해자의 나체로 보이는 사진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피해자는 당시에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친구가 그 메시지를 본 다음에 말을 해주어 뒤늦게 알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는 연관된 범죄의 특성상 가상 상환뿐만 아니라 스토킹, 주거 침입, 데이트 폭력, 불법 약물, 성매매 알선 등의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다수의 익명 동조자들로 인해 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죄책감이 적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연령, 소속, 사회적 위치 등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아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핸드폰, 온라인 등의 매체를 활용하므로 전 연령대에서 접근성이 높으며 전 애인이 가해를 하는 경우 이미 데이트 폭력, 데이트 성범죄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 촬영으로 불법 촬영물이 생산될 때부터 유포에 이르는 행위까지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는 과정을 순서에 따라 나타냈습니다. 비동의 촬영과 불법적인 유포의 과정에서는 협박이라는 피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자신의 통제권 안에 두기 위하여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유포 협박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몰카라는 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을까요? 1990년대 개그맨 이경규가 진행하는 예능 프로그램 몰래카메라에서 시작으로 몰카는 장난이나 상대방을 놀라게 하기 위한 이벤트 등을 지칭하는 뜻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배포하는 등의 성범죄 행위에도 몰카라는 용어가 혼용되어 쓰이면서 몰카라는 장난스러운 표현이
범죄의식을 약화시킨다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따로 2017년 9월 정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기존 몰래카메라라고 불렸던 촬영 범죄 표현을 불법 촬영으로 변경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몰래카메라, 몰카 대신 불법 촬영물이라는 표현을 쓰길 바랍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2,905건이 발생하였고 2018년 5,497건으로 범죄는 줄지 않고 오히려 약 2배가 늘어났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의 2018년 가해자 직업별 구분 현황을 보면 학생이 24%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회사원이 22%를 차지합니다. 불법 촬영 범죄는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로 촬영한 불법 촬영물이나 음란물 등 성영상물을 인터넷,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망 매체를 이용하여 유포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괴롭혀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범죄를 말합니다. 불법 촬영물은 자신 또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으로 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용변을 보는 행위, 성행위 등의 촬영물을 유포 및 재유포하는 범죄로 본인이 동의하여 촬영한 영상물도 포함되고 촬영 시 동의의 여부와 상관없이 유포, 재유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가해자는 주로 카카오톡 채팅방 등 SNS, 커뮤니티 등에 유포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피해자에게 성행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여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불법 촬영 범죄는 촬영자, 유포자뿐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의 유포를 방조하거나 협력하여 불법적으로 유포된 성적 촬영물을 공유하고 소비하는 소지자도 처벌 대상입니다. 작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 기억하시나요? 정준영 사건은 많은 국민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른바 정준영 카톡방 사건이라고 불렸으며 이를 계기로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고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여전히 불법 촬영 범죄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뿐만 아니라 유명 뉴스 앵커, 대학 교수, 스타 강사 등 여전히 불법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SBS 간판 앵커의 지하철 불법 촬영물로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앵커는 퇴직하였고 그 사람이 진행하였던 프로그램은 폐지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SNS에 유포한 혐의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의 운영자인 20대 남성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박재현 기자입니다.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조모 씨. 혐의 인정하시나요? 한마디만 해주시죠. 서울중앙지법은 어젯밤 9시쯤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해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다며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 씨는 텔레그램 N번방으로 불리는 대화방 중 박사방 운영자인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다수의 여성에게 개인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입장료로 암호화폐를 받는 박사방에 일을 올려 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씨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틀 만에 20만 명을 넘었고 경찰은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번방과 박사방 관련 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영상이 다른 포털 사이트에 유포되는 등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경찰은 이 같은 재유포 행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박사방과 N번방 등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추정되는 낯뜨거운 동영상과 사진들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고스란히 아동 성착취물 등 음란물이 또 다른 온라인 사이트에 유포되고 있다는 연합뉴스TV 보도와 관련해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영상들은 박사방과 N번방 등에서 나동 걸로 추정되는데 트위터 등을 통해 버젓이 재유포되고 있는 겁니다.
조주빈을 비롯한 박사방, N번방 가해자의 신상공개, 검토 등 엄단 방침에도 다른 가해 행위가 죄의식 없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계정신고 등 제보가 잇따르면서 디지털 성범죄 척결을 위해 특수본을 설치한 경찰도 집중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는 생산과 유포, 재유포 등 모든 행위에 해당한다며 똑같은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무의식적인 2차 가해 행위가 더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경찰청 온라인 사이트와 어플 등을 통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또 성착취 피해를 당하고 성착취물이 유포된 경우 여성 긴급전화 1366으로 신고하면 24시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N번방은 피해자의 신상 정보와 성착취물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텔레그램 비밀방으로 가해자는 텔레그램의 비밀방을 개설해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와 성착취물을 공유하고 이를 블로그에 실시간 홍보했습니다.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닌 피해 여성들의 신상 정보와 성착취물이 올라오는 것을 N번방이라 부르고 홍보글을 보며 연락하는 사람들에게 문화상품권, 기프트콘, 현금 등을 받고 N번방의 링크를 공유하였고 이는 성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2항에 근거한 범죄 행위입니다. 가해자들이 어떤 식으로 학생들에게 접근하는지 10대 여성인권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소개합니다. 메신저에서 여러 사용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사진과 영상을 주고받던 A에게 한 남성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너 진짜 A 맞아? 네가 A라는 거 증명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네가 다른 사람 사진 도용했다고 말할 거야. A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아이디와 함께 셀카를 찍어 남성에게 보내자 남성이 돌변하여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A의 사진을 다른 알몸 사진과 합성시켜 인터넷에 유포하고 내가 보낸 사진을 인증용으로 사용할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A는 종종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데 게임 아이템을 사려면 문화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가 필요하고 부모님은 사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온라인에서 공짜로 문화상품권과 기프트카드를 준다는 글을 보고 남성에게 연락을 합니다. 남성은 A에게 알림장 앞면 뒷면 사진과 학교 이름, 가장 친한 친구 이름을 물어보았고 A가 답변을 하자 남성이 돌변하여 A의 몸 사진을 찍어 보내야 문화상품권을 주겠다고 합니다. 아이가 거절하자 학교 홈페이지에 A 친구 이름 병신이라는 게시물을 업로드했고 남성이 자신의 이름과 학교 이름, 친한 친구 이름까지 알고 있으며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협박을 해오자 A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A는 어느 날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거 그쪽 신상 정보 아닌가요? 비공개 SNS에 신상이 돌아다녀요. 학생이신 것 같아서 걱정돼서 알려드려요. 메시지를 본 A가 링크를 누르니 누군가의 계정이 아닌 로그인 창이 있었고 자신의 SNS 로그인이 풀렸다고 생각한 A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는 순간 A의 로그인 정보가 가해자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가해자들은 A의 계정에 들어가 A의 신상 정보를 빌미로 사진과 영상 등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A는 랜덤 채팅 앱에서 자신과 또래의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나이와 성별이 같아 반가운 마음에 대화를 나누었는데 상대방이 A에게 카톡이나 라인 등 다른 메신저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의심 없이 아이디를 보내자마자 상대방이 갑자기 돌변해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다른 사람의 알몸 사진과 합성하고 내 메신저 아이디와 함께 뿌릴 거야. A는 자신과 또래의 여자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또래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SNS에 익명의 계정을 만들어서 자신의 벗은 몸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르는 사용자가 A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계정을 음란물로 신고할 거야. 경찰에 신고를 당할까봐 두려워진 A는 게시물을 삭제한 후 신고당할 것 같다는 게시글을 새로 올렸습니다. 그러자 새로운 답글이 달렸습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A님을 도와주고 싶어요. 도움이 필요했던 A는 댓글을 남긴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는데 변호사는 오히려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신 한 달 동안 자신의 노예를 하라며 얼굴이 나온 몸사진을 요구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변호사가 아니었으며 또 사건을 해결해주지 않았습니다. SNS에서 인기가 많던 A는 SNS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누가 님 사진 합성해서 성인 사이트에 올렸어요. 깜짝 놀란 A는 상대방이 보내준 링크를 눌렀습니다. A가 링크를 누르자마자 A의 현 위치, 주소, SNS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상대방에게 전송되었고 가해자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A의 집 주소를 온라인에 배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는 어디에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을까요? 성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카메라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비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촬영물을 단체 채팅방이나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라고 부추기는 행위도 카메라 이용 촬영죄의 교사 또는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불법 촬영물뿐만 아니라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지만 사후에 그 촬영물을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에 대해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2020년 5월 성폭력 처벌법 개정을 통해 불법 촬영을 하지 않았거나 불법 촬영을 유포하지 않았어도 이러한 불법 촬영물을 매개로 협박을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되어 1년 이상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형법상 징역이나 벌금형 외에도 보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면 관할 경찰서에 가서 신상정보를 등록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고 500시간 이내에 성교육 수강 명령도 있으며 DNA를 채취 보관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비자 발급 또한 제한됩니다. 일부 회사 및 승진에도 불이익이 있고 공무원이라면 당연퇴직 및 결격 사유가 생겨 직업 유지에 어려움뿐만 아니라 전자발찌 착용도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이란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 문자, 게임, 채팅, 모바일 앱 등의 사이버 공간 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성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톡 등 메신저나 SNS 등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성적으로 모욕적인 말이나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이미지나 영상을 절대 보내서는 안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70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제2항 거짓 사실을 드러내게 한 경우로 이는 진실한 사실을 나타내는 제1항보다 더 중하게 처벌되고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함부로 주면 안 됩니다. 또한 도움을 준다며 접근하는 사람일수록 의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는 SNS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 학교, 사는 곳, 핸드폰 번호 등을 말합니다. 가해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보내주게끔 유도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상대방이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의심하고 연락을 끊어야 합니다.
많은 수의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접근합니다. 내 개인정보를 직접 알려주지 않았어도 주고받은 대화나 사진을 통해 상대방이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를 악용해 사진과 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일단 상대에게 반응을 보이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고 여성 긴급전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해바라기 센터 등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일반 성범죄는 몸을 씻지 말고 그 상태로 해바라기 센터로 바로 가라고 안내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디지털 성범죄에서도 증거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저장하여 신속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수사 시 여성 피해자는 여성 경찰관이, 남성은 남성 경찰관이 배정되어 조사하고 불법 촬영물은 철저히 보안이 유지됩니다. 다음으로는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현행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참고 말지라는 생각보다는 신고센터를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무엇보다 자신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을 살피고 범죄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심리적, 신체적 건강 치료를 위해 가까운 병원 또는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해바라기 센터를 이용하고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시킬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지원 절차와 기관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범죄 신고와 상담을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기 어려우시다면 온라인으로도 신고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경찰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시거나 모바일 앱 사이버캅을 설치 후 신고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불법 촬영물은 범죄 영상임을 항상 인지하고 영상을 보거나 웹하드, 카페, 블로그 등 어느 곳이든 업로드를 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도 명백한 범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메신저와 SNS에 있는 프로필에 지나치게 개인적인 사진을 설정하거나 게시하는 것은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경우 게시물 우측 상단에 체크 표시를 눌러 사진, 동영상 신고를 클릭해 문제가 되는 내용을 선택한 후 검토를 위해 페이스북에 제출을 눌러 신고하시면 됩니다. 텀블러의 경우 텀블러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통해 원본 동영상이 게시된 고유 주소를 찾아 신고하게 되면 리블로그된 게시물까지 삭제할 수 있는데 텀블러 사생활 침해 신고하기에 접속한 후 누군가가 위험에 처함, 사생활 침해, 내 사적인 사진이 포스팅되었습니다를 선택하여 피해 내용을 입력하면 본인 여부 확인을 거쳐 자체 심사를 통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의 경우 일반 신고와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있습니다. 일반 신고는 해당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문제가 되는 게시물 우측 하단에서 점 3개, 신고를 클릭하여 동영상의 위반 사항에 가장 잘 맞는 신고 유형을 선택한 후 유튜브 측에서 검토를 하기 위한 세부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신고하고자 하는 유튜브 영상 화면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동영상 URL 복사를 선택하여 유튜브 개인정보 침해 신고 절차 신고 페이지에 접속한 후 신고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불법 촬영물의 삭제, 수사 관련 무료 법률 지원과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기관인 한국 디지털 성범죄 대응센터와 여성 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주변 사람이 메신저를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 사진이나 영상 링크를 보내며 이슈인 듯 다루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링크를 누르기 전에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사진 속, 영상 속 그 사람에게 동의를 구한 적이 있나요? 그 사람은 자신의 성적 사진과 영상이 다른 사람의 기기를 통해 공유되는 것을 허락할까요? 한번 봐봐라는 말과 함께 불법 촬영물을 타인에게 전송하고 공유하는 행위 역시 가해 행위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불법 촬영 영상을 시청 또는 유포하지 마세요.
수요자가 있다면 공급자의 역할인 불법 촬영 범죄는 끊이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나의 소중한 연인일 수도, 친구일 수도,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보는 건데 어때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에게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그냥 보는 그것도 폭력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불법 촬영물을 소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